안녕하세요. 옛이야기 방방곡곡 만담꾼 인사드립니다. 편안하셨지요?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 재밌고 가슴 훈훈한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아이고, 세상에나 맙소사, 이게 말이 돼요? 아, 진짜 선녀님 맞아요? 그런데요. 어쩌라고요? 아이고, 부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신대요? 거품을 물며 펄펄 뛰던 노총각은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네, 평생의 희망이요, 염원이었던 꿈이 한순간 물거분처럼 사라진 노총각 실망은 사실 기절할 만도 했는데요. 이 사연은 이랬습니다. 충청도 어느 산골 시림이라 불리우는 마을에 노총각 상보가 살았습니다. 농토가 크지 않은 이 마을은 비록 풍족치는 않았지만 모두가 열심히 일했고 서로가 두터운 정이 있었기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지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별종이 있었으니 바로 노총각 상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개구장이로 자랐는데 커가면서 심술통도 커져서 이웃집 암탉 잡아서 먹는 건 예사고 나무의 참외밭에 구르며 참외 깨기, 별을 쌓아올린 낯가리에 오줌 누기, 똥 누는 아이 주저앉혀 골탕 먹이기, 심지어 술 한 잔이라도 걸치면 공연히 시비를 걸어 싸움질을 해대는 통에 마을 사람들은 상보를 가리켜 개망난이라고 부르며 상대도 안 해주는 거였어요. 이런 상보도 딱 한 사람 앞에서는 공손했는데 마을에 홀로 사는 한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었는데 그 할머니는 상보가 불쌍하다며 어릴 때부터 돌봐와 주던 고마운 분이었지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날이면 상보는 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상보 왔구나.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예, 옛날 얘기 들으려고요. 옛날 얘기? 그럼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겠구나. 예, 할머니. 나는 이야기 중에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제일 좋아요. 하하, 그 이야기를 수백 번은 해주었을 텐데 또 듣고 싶은 게야? 네, 어서 해주세요. 오냐, 그럼 잘 들어보거라. 옛날 옛적 한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는데. 상보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릴 적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선녀가 낳은 자식이 자기가 되어 예쁜 선녀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다면 성장하여 총각이 된 지금은 선녀가 자기의 색시가 되어 즐거운 인생을 함께 살았으면 하는 동경심이 컸기에 상보는 질리지도 않고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선녀가 아이 둘을 안고 하늘로 떠나는 대목에선 눈물도 찔끔거렸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에이, 멍청한 나무꾼 같으니 날개옷은 왜 돌려줬담? 나 같으면 아이가 열이 생겨도 날개옷은 꽁꽁 숨겨놨을 텐데. 아유, 에이, 바보 멍청이 나무꾼. 이야기를 한참 풀어내던 할머니가 말을 멈추고 앞에 앉은 상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상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졸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원 녀석 졸기는. 에휴, 동네에서 괄시를 받으니 참 안타깝구나. 원래 본심은 착한 놈인데
어릴 때 부모 다 잃고 홀로 남았으니 너무 외롭고 거칠게 살아왔기 때문이야. 어느 무더운 날 상보는 나무 한 짐을 지고 내려오다 연못가에 지게를 벗어놓고는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연못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연못으로 상보가 즐겨 찾는 곳이었지요. 상보는 물속에서 땀으로 젖은 몸을 씻어내며 중얼거렸어요.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해. 그런데 이 연못은 경치도 좋고 물도 맑아서 선녀들이 물놀이 하기에는 딱인데 말이여. 에이, 이제 옛 이야기지.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목욕하다가 날개 옷 잃고 된통 당했잖여. 옥황상제님이 노해서 다시는 안 내려보낼 거요. 아이고, 생각할수록 분해. 선녀하고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왜 날개 옷을 달랑 주어서는 하늘나라로 도망치게 하냐고. 예그, 바보 멍충이, 나무꾼 같으니. 그렇게 중얼대던 상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옥황상제님, 선녀 한 분만 내려보내주셔요. 지는 천년 만년 안 돌려보낼 테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지성이면 감천이라 상보에게 꿈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상보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발밑에서 영지 한 뿌리를 발견했어요. 여기 영지버섯이 있네. 꽤 큰 놈인데 따가야지. 상보가 좋아라 영지를 캐다 보니 옆에도 또 그 옆에도 영지가 있는 게 아닌가요? 아이고 이거 웬 횡재냐? 여기가 영지밭이네. 영지밭이요. 상보가 신이 나서 영지 따기에 분주해졌지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문득 하늘을 보니 해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아이고 날이 어두워졌어. 빨리 내려가야겠다. 상보가 서둘러 산을 내려오는데 급한 마음에 그만 발을 헛디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통에 지게가 엎어지며 애썼던 영지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지요. 이런 이 귀한 것을 주어야지. 한 개도 남김없이. 상보가 아까운 마음에 손을 더듬거리며 영지를 주워 갈무리를 하다 보니 이미 주변은 깜깜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한 발 한 발 조심히 어서 내려가야겠소. 상보가 이렇게 더듬대며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요? 연못 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이 한밤중에 누가 목욕하러 왔나? 상보는 이런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연못가에 다들으니 들려오는 소리는 틀림없는 여인들의 웃음소리였어요. 상보는 얼떨결에 숲에 몸을 숨기고는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연못 속에 여인 선옷이 물놀이를 하며 깔깔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보는 머리가 마치 망치에 맞은 듯 순간 멍해졌지요. 그리고 멍한 상태에서도 머릿속은 재빨리 돌았어요. 저건 선녀야, 선녀. 틀림없는 선녀님들이요. 그랬습니다. 연못 속에는 아름다운 선녀들이 예쁜 목소리로 웃어대며 목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상보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만약을 대비해서 수천 번을 외웠던 선녀를 만났을 때에 취해야 할 행동 원칙을 재빠르게 생각했어요. 상보가 연못가를 잘 살펴보니 한 바위 위에 선녀들이 벗어놓은 날개 옷이 보였지요. 상보는 기다시피 하여 바위 곁으로 가서는 냉큼 날개 옷 하나를 집어 품에 놓고는
뒤돌아서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엥? 가만. 이왕이면 날개옷을 하나도 훔쳐? 헤헤헤헤. 그럼 내가 선녀님 둘을 데리고 사는 건데? 이때 첨벙거리던 한 선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벌써 올라갈 시간이야. 그래, 이제 올라가자. 늦으면 옥황상제님께 벌 받아. 어서 서두르자. 이 소리에 한껏 욕심을 품었던 상보가 뜨거워하며 몸을 엎드리게 되었고, 이내 날개옷을 걸친 선녀들이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 선녀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머나, 어쩌면 좋아.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아유, 어쩌나. 상보가 회심의 미소를 흘리며 하늘을 보니 이미 선녀들은 하늘로 올라 보이지 않았고, 홀로 남겨진 선녀 하나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보가 등장할 때가 온 것이지요. 상보가 선녀 앞에 썩 나섰습니다. 선녀님 울고 계시나이요? 이 사람이 왔구먼요. 자, 얼렁 업비세요. 집에 가야죠. 어머, 누구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워낙 어두운 밤이라 잘은 안 보였지만 웅크리고 있는 선녀의 작은 몸이 앙증스럽고 예뻤습니다. 아유, 왜 그러셔요, 선녀님. 하늘나라에도 소문이 자자할 텐디요. 인간 세상에서 나무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아시면서 뭘. 그러나 선녀는 상보의 헛소리에 대꾸는커녕 홀짝거리며 울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상보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이러다 호랑이가 나타내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구만요. 얼른 제 등에 올라타셔요. 이 소리에 선녀가 깜짝 놀라 에그머니나 하면서 내민 상보 등에 납작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상보는 산길을 뛰었습니다. 앞이 벼랑이든 비탈이든 아무것도 안 보였고 관심도 없었지요. 등에 업은 선녀는 가벼웠고 상보의 마음은 더 가벼웠답니다. 이렇게 번개같이 산을 내려와 선녀를 방에 모셔놓고는 상보가 취한 행동은 두 번째 원칙인 날개옷 숨기기였습니다. 이것도 수천 번을 생각했던 일이었기에 상보는 망설임 없이 집안에서 제일 높은 곳 바로 대들보 위에 잘 숨겨놓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만족한 웃음을 흘리며 손바닥을 탈탈 털던 상보가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헤헤헤, 선녀님, 마음 푹 놓으시고요. 이제부턴 이 집을 내 집이다 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지내셔요. 지가 깍듯이 모시겠구만요. 그러면서 부싯돌을 들고서는 아이고 방이 어두워서 무서우시겠네 하며 방 안에 등불을 밝혔습니다. 밝아진 방 안에서 드디어 오똑하게 앉아있는 선녀를 찬찬히 살펴보는데 뜯어보던 상보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면서 오히려 두 눈은 점점 커지며 급기야 왕방울처럼 커져서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요? 아니, 세상에 맙소사 이게 도대체? 아니, 그쪽 선녀님 맞으셔요? 그런데요. 어쩌라고요? 아니요. 아이고, 부처님 맙소사. 이렇게 외치던 상보는 입에 개거품을 물며 기절하고 말아서요. 얼마 후 간신히 정신을 차린 상보는
두꺼비처럼 눈을 껌뻑이면서 선녀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눈은 뱁새 눈에, 코는 들창콘데, 입은 황새 주둥이처럼 삐죽 나와 있었고, 얼굴은 주근깨가 가득하여 마치 깨떡을 보는 듯 했어요. 상보는 한마디를 중얼대며 다시 기절했습니다. 이건 나찰이여, 나찰. 이튿날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 상보의 눈은 개심치레하니 혼이 나가 있었고 코는 석자나 빠져 있었어요. 선녀를 모셔왔으니 아침이라도 올려야 했기에 밥상을 드렸는데 선녀님이 투정하는 게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런 보리밥 못 먹어요. 쌀밥 주세요. 그리고 반찬수도 늘려주세요. 하늘에선 이런 거 안 먹어요. 나를 업어왔으니 책임지셔야죠. 상보는 귀한 쌀을 박박 긁어 새밥을 지으면서 한없이 투덜거렸습니다. 선녀는 틀림없는 선녀인디 내가 생각하던 선녀는 아니요. 아, 선녀에도 급이 있는겨? 그렇다면 무엇이냐? 내가 날개옷을 잘못 골랐구먼. 하! 재수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만. 그나저나 이 일을 어쩐데? 꼴에 그래도 선녀라고 상전 노릇을 하니 말이여.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먼. 큰일 났어. 아, 얼굴이 못 났으면 행실이라도 고와야지. 이거 참. 선녀님의 강짜는 날이 갈수록 희배졌습니다.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밤나라, 대추나라. 상보는 화가 나서 쫓아낼까도 생각했지만 선녀님을 납치하다시피 모셔온 처지에서 나 몰라라 내쳤다가는 옥황상제님에게 받을 죄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래도 상보가 선녀를 업어와 색시로 삼았다는 소식은 마을에 퍼져서 선녀를 구경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떡 앉아있는 선녀를 본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웃으며 그 끝을 상보에게 겨누는 거였어요. 거참 선녀라고 해서 와봤더니 박색도 저런 박색은 처음일세. 아, 상보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저 녀석이 무슨 복에 예쁜 선녀를 모셔와? 맞아요. 개방난이 상보가 뭘 잘했다고. 옥황상제님이 선녀를 점지해 주겠어요. 선녀는 무슨 어디서 못난 여자 하나 업어와서는 선녀라고 하는 거겠죠. 아, 이렇게 비웃어대자 그렇지 않아도 상보에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되어 상보는 우라통이 터져 그의 행실이 더욱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보는 할머니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어요. 아유, 이 녀석아. 그래도 네 소원을 풀었지 않느냐. 얼굴이 밥 먹여주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이니 잘 모셔야지. 아들, 딸 많이 낳고. 아유, 그런 말씀 마셔요. 아, 그 얼굴이 보기 이로서 방에는 얼씬도 안 했다니까요. 자꾸 화만 내지 말고 화를 가라앉히렴. 그래, 옛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지? 상보야,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해주랴? 이 말에 상보가 펄떡 일어나 달아나며 외쳤어요. 아이고, 아이고, 선녀의 선자도 듣기 싫다니까요. 상보가 집으로 돌아오며 외쳤습니다. 물르고 싶다고, 물르고 싶어. 아, 선녀고 뭐고 이젠 다 싫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이고, 속상해.
그렇게 팍팍 소리치던 상보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제 발로 나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여? 그래요. 아이고,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아이고, 이 등신. 상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선녀님이 있는 안방을 한번 슬쩍 흘겨보고는 마루 대들보 위에 있는 날개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날개옷을 펼쳐서는 마당에 빨랫줄에 걸쳤습니다. 헤헤헤, 됐어. 헤헤헤헤. 집 밖으로 나오는 상보는 모처럼 한박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당에 날개옷을 걸어놨으니 이젠 좋아라 하고 하늘로 올라가겠지. 오늘부터 방에서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어. 이렇게 상보는 좋은 꾀를 생각해낸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산에 올라 달콤한 낮잠을 즐겼어요. 해가 져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상보의 발걸음은 너무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상보의 눈은 힐끗 빨랫줄로 향했어요. 없다. 없어졌어. 드디어 올라갔어. 상보가 방문을 걷어차며 들었으며 외쳤습니다. 이제야 내 세상이 왔구나. 그런데 상보의 특유의 찬 외침이 점차 줄어들며 입이 꾹 다물어졌지요. 방 안에는 선녀님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상보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딜 갔다 이제 와요? 상보가 풀썩 주저앉으며 터듬댔습니다. 안 가셨어요? 내 집 놔두고 어딜 가요? 빨리 밥해서 들여와요. 아니, 근데 나 날개옷은요? 날개옷은 왜 마당에 널어놔요? 먼지 묻게.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내가 잘 두었지요. 그 말에 엉거주춤 일어선 상보가 부엌으로 향하며 울먹였습니다. 제길, 이제 이 집 귀신이 되겠다는 거잖여. 아유, 내 팔자야. 이때 방에서 선녀님의 가시돋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서 밥 안 하고 뭘 궁시렁대요? 오늘은 짭짤한 달걀찜이 먹고 싶어요. 예, 알아모십죠. 잠시만 기다리셔요. 아이고. 상보는 점차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일손도 느려졌고 말수도 적어졌지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들길을 걷는데 나무 밑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냥 지나치려다 보니 연이 높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이었지요. 상보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네 연이냐? 네, 나무에 걸려서 꼼짝 안 해요. 올라가기도 겁나고 어제 만든 새 연인데. 상보가 혀를 한번 차고는 말했어요. 알았다. 이 아저씨가 연을 내려주마. 상보는 나무를 거침없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연이 찢어지지 않게 조심히 잡고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있다. 그런데 연은 이렇게 나무가 많은 곳에서 날리면 안 돼. 저 벌판이 좋아. 바람이 잘 불어서 연도 잘 날고 말이여. 내친김에 상보는 연을 잘 날리는 요령도 알려주었어요. 아이는 활짝 웃으며 상보에게 절을 했지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벌판으로 뛰어가는 아이를 보며 상보도 웃었습니다. 에휴, 나도 어렸을 때는 연을 참 많이도 날렸지.
그 시절이 그립구나. 옛날이 좋았는데 말이야. 상보는 집 앞에 다다라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꼭 지옥 문턱을 넘어서는 심정이었기 때문이었죠. 에휴, 또 밥 지어야지. 밥 넣는다고 선녀님이 지랄하기 전에. 에이. 이렇게 투덜대며 집 안으로 들어서던 상보는 깜짝 놀라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상보를 보더니 쌩긋 웃으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방님, 이제 오셔요. 밥을 맛있게 지어놨으니 어서 들어오셔요. 아, 꿈에서도 그리던 그 모양 그대로의 예쁜 선녀였던 것이었습니다. 저 선녀색 씨가 맞아요? 아이, 그럼 제가 색시지 누구겠어요. 농담도 잘하셔. 어서 들어가셔요. 밥상 올릴게요. 상보는 저녁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눈은 그저 어여쁜 선녀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신이 나간 상보는 그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짧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상보는 바지를 하다가 옆을 보니 수박이 탐스럽게 달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상보는 문득 예쁘게 변한 선녀님을 떠올리고는 냉큼 수박밭으로 들어섰지요. 아유, 예쁜 선녀님께 이 수박을 갖다 줘야겠소. 좋아하겠지? 상보가 수박 하나를 따서 들고 나오는데 밭주인인 영감이 호통을 치며 나서는 거였어요. 야, 이놈 상보야. 어째서 남의 밭에서 수박을 따는 거냐? 아유, 영감님 수박 하나 가지고 뭘 그러셔요? 째째하게. 뭐? 째째해? 아, 이런 도적놈이 있나? 아, 이놈아, 난 내 놈이 돈을 치르고 수박을 달라고 해도 안 줄 판인데 도적질로 수박을 따? 이 괘씸한 놈. 아, 뭐라고요? 도적놈? 좋아요. 그럼 진짜 도적놈 맛 좀 보실라우? 아유, 신경질나. 상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발을 들어 널려있는 수박을 밟아 나갔어요. 으적으적거리며 수박이 깨져나가자 노인은 펄쩍 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야, 이 천하의 몹쓸 놈! 아, 뭐 저런 놈이 우리 마을에 산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 소동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말리는 통에 진정은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 상보를 꾸짖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수박값을 물어주기로 약조를 했지만 상보의 우라통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그런 기분으로 집에 와보니 상보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뻤던 선녀님이 원래의 나찰 같은 모습으로 강짜를 놓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디서 뭐 했길래? 옷걸이 그게 뭐예요? 상보는 이 해괴한 상황에 넋을 놓고 있다가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오고 말았어요. 아유, 내가 지금 여우한테 걸렸나? 선녀가 아니라 여우였나? 어떻게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어느 날 상보가 장터에 나왔습니다. 선녀님이 간 고등어를 드시고 싶다 하여 어물전에 온 것이었지요. 어물전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간 고등어 값을 보니 한 푼에 2마리였어요. 상보는 한 푼을 내고 고등어 2마리를 샀는데 어물전 안하기 여기 거스름돈이요. 하며 9푼을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보는 얼결에 받아들고는 생각해보니
어물전 안악은 상보가 일전을 준 것으로 착각했던 거였어요. 일전은 10분의 값어치를 하는 엽전이었던 것이지요. 아유, 주인 아주머니가 착각하셨네요. 일전을 드린 게 아니었는데요. 그러자 어물전 안악이 웃음을 터뜨리며 고마워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가 깜빡했네요. 아유, 고마워요. 오늘 장사 헛할 뻔했네. 이렇게 해서 상보가 고등어 2마리를 집에 깨요. 달랑달랑 들고 집으로 오며, 이거 한 마리는 내 차례로 와야 하는디, 나찰 선녀가 2마리 다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니여? 이렇게 중얼대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고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서 오셔요, 서방님. 아유, 고등어를 사오셨네. 어서 들어가세요. 제가 맛있게 구워 올릴게요. 상보가 입을 쩍 벌렸습니다. 선녀가 또다시 예쁘고 고운 선녀로 변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보는 이 도깨비 같은 노름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날 밤 상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거 참 괴상한 일이요. 내가 귀신에 씌인 것도 아니고, 선녀가 꼬리가 10개 달린 여우도 아니고 말이요. 이게 무슨 조화일까? 상보는 지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다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그거요. 그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쩌다 착한 일을 하면 그날은 예쁜 선녀로 보이고, 좀 나쁜 일을 하면 도로 나찰 선녀로 변하고. 맞아, 그거였어. 그랬구먼. 그랬어. 그렇다면 말이요, 예쁜 선녀님을 매일 보려면 아이고, 뭐 더 생각할 것도 없네. 없지. 좋은 일만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니요? 좋고 착한 일 말이요. 그제야 깨달은 상보는 좋든 싫든 착한 일만 골라 하기로 굳게 마음먹고 또 그렇게 착한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 마을 칠복이를 보고는, 어이, 칠복이! 괭이질을 그렇게 했다간 해 떨어지기 전에 다 못하겠네. 자, 내가 도와줄 테니 함께 하자고. 상보는 힘차게 괭이질을 거들어 주어 칠복이를 어리둥절하게 했고, 길을 걷는 노인네를 보고는, 아이고 어르신, 지 괭이 짚고 걸으시기가 힘드시죠? 지가 모셔다 드릴 테니 제 등에 업히세요. 우물가의 안악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면 냉큼 받아들고 물기로 주고, 차치기 하며 노는 아이들을 만나면 차치기를 잘하는 요령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한 날은 예쁜 선녀 색시를 만나는 즐거움에 상보는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한답니다. 착한 일하니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헤헤헤. 온 마을의 착하고 좋은 일에는 제1착으로 상보가 나서니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던 마을 사람들이 변해도 너무 변한 상보의 모습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거였어요. 상보는 좋은 일에서 칭찬 듣고 그 덕에 예쁘고 고운 선녀색시를 매일 보니 그 기쁨으로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깨가 쏟아지는 나날을 보내다 보니 튼튼하고 예쁜 아들, 딸이 태어나고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농사일을 해나가니 먹고 사는 것도 풍요로워졌지요. 이렇듯 행복한 나날이 흘러 10년쯤 되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물막이 축대를 쌓는 날이어서 힘든 일이 끝난 후 조촐한 막걸리 잔치를 벌였던 탓에
상보는 밤이 되고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서던 상보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등잔불 하나 없이 방 안이 캄캄했기 때문이었어요. 색시가 아이들 데리고 마실이라도 갔나? 상보가 방 안으로 들어와 등잔불을 밝히고는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옷장이 열려 어지러웠고 아이들 옷도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어요. 도둑이 들었었나? 우리 마을에 도둑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러다 뭔가를 생각하더니 얼른 반다지 서랍장으로 다가서고는 서랍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방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없다, 없어. 날개옷이 없어졌어. 상보는 불이 나게 마당으로 뛰어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이그러진 초승달과 별들만 반짝일 뿐 고요한 하늘 어디에도 선녀 색시와 아이들 모습은 없었습니다. 상보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탄식했어요. 아내가 가버렸어. 아이들도 함께 말이요. 나만 두고 모두 하늘나라로 가버렸구먼. 상보는 땅바닥에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상보는 술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지요. 홀로 남은 상보는 살아갈 마음도 희망도 없었으니까요. 술에 취해 아내와 아이들을 아무리 불러봐도 공허한 메아리뿐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도 술에 취한 상보는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 저 멀리 아내와 아이들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보며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듯 아내와 아이들도 땅을 내려다보며 내 생각을 할 것이구먼. 그런데 내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여? 그려. 선녀색 씨는 내가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할수록 좋아했었잖여. 그리고 더 예뻐지고 말이여. 상보는 그 다음 날부터 술을 멀리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좋은 일 많이 하는 착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일에 적국 나서 좋은 일, 구전 일 가리지 않고 도왔으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운 자에게 옷을 나눠주면서 언제까지나 남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선녀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보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상보가 홀로 앉아 등장불 아래서 집시를 삼고 있는데 방문 밖에서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요? 하고 방문을 연 상보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는 선녀 옷을 곱게 입은 선녀 색시가 서 있는 게 보였기 때문이었죠. 아니 이게 누구요? 다 당신이 온 거요? 상보는 얼른 뛰어나가 선녀 색시를 얼싸안았습니다. 어디 얼굴 좀 봅시다. 당신이 틀림없구려. 서방님, 그동안 얼마나 저를 원망하셨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방님. 자, 어서 안으로 듭시다. 자, 안으로. 방에 들어서자 선녀색 씨는 상보를 향해 큰 절을 올리고는 그동안 저도 아이들도 서방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답니다. 나도 그랬어. 하늘을 보며 많이도 울었다오. 선녀색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상보만 남겨둔 채 아이들 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말인즉 하늘에서 사는 선녀가 인간의 땅에 내려가 인간과 혼인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은 선계의 법칙에 어긋난 일이 되어 그 자식은 인간 세상에서 10년밖에는 살지 못하는 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런 결정은 옥황상제의 명예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따라야 하는 엄한 벌이었던 것입니다. 선녀색 씨가 떠나던 해가 큰아이가 10살이 되는 해이므로 옥황상제를 만나 용서를 빌고자 부득이 아이를 안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었지요. 이야기를 듣던 상보가 물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은 무사해요? 네, 하늘에서는 모두가 영생을 한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내려왔어? 서방님을 모시러 왔지요. 에? 나를 하늘나라로? 선녀색 씨가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을 좀 더 들어보셔요. 하늘로 올라간 선녀와 아이들은 용서를 받았지만 인간 세상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갈 상보를 생각하니 안타깝고 그리워서 살기가 힘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녀와 아이들은 매일같이 옥황상제님께 빌고 빌었지요. 상보도 같이 하늘나라에서 살게 해달라고요. 이에 옥황상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상보가 변함없이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늘나라로 데려와도 좋다는 약속이었지요. 그 기한은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상보의 행실을 지켜보던 옥황상제님이 크게 감복하여 드디어 상보를 하늘로 데려와도 좋다는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상보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지. 당신하고 아이들하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다니 말이오. 서방님, 꿈이 아니랍니다. 서방님, 어서 가요. 아이들이 기다린답니다. 상보와 선녀색 씨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서방님, 저를 꼭 껴안으세요. 알았어. 꼭 잡고 말고. 다시는 당신하고 안 떨어질 거요. 드디어 선녀색 씨와 상보의 몸이 둥실 떴어요. 내가 뜬다. 내가 날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리미 마을은 잠에 푹 빠져 있었지요. 점점 작아지는 마을을 내려다보던 상보가 말했습니다. 시리미 마을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도 모두 여러분 덕분이고먼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셔요. 저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요. 선녀색 씨와 상보는 서로 꼭 끌어안고 하늘 위로 점점 사라져 갔답니다. 네,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상보와 선녀색 씨 그리고 아이들이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겠지요. 네, 이로써 나무꾼과 선녀의 모든 이야기를 아우르는 종결편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자,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 만담꾼 목청에 힘을 준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 만담꾼 여기서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